한글은 쓰레기 문자예요. 중국어가 진짜 왕이죠. 예일대학교 인문학 강의실의 창문이 흔들릴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다들 당황해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 학생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전례가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리웨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교단 앞에서 교수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검은 머리를 사자처럼 뒤로 넘기며 손가락으로 교수를 가리키는 모습은 마치 전쟁 선포를 하는 듯 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확장되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혈색이었다. 교수님은 당황해하긴 했지만 이내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를 하지만 중국인 학생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계속 교수님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학교에서 언어학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피아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 강의 중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교수님, 한글이 과학적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중국인 교환학생 리웨이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리웨이가 저를 향해 다가오자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뒷줄에서 어떤 학생이 숨을 죽인 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담기 위해 폰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했죠. 중국어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언어예요. 한자는 획 하나하나가 예술이고 철학이에요. 이 한자를 모르면 동양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리웨이는 다시 한번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우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는 한글 자모가 깜빡이고 있었죠. 리웨이, 이게 단순해 보이나요? 저는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4개의 기본 문자로 8,800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책에 단 3일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 이런 과학의 결정체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리웨이는 화가 잔뜩 났는지 입술을 깨물었고 그의 귀 밑에 핏발이 서는 게 보였어요. 그건 편협한 서양식 효율주의잖아요. 중국어는 깊이가 있어요. 한 글자에 수많은 뜻이 담겨 있죠 라며 리웨이는 대답했어요. 그 깊이 때문에 중국의 문맹률이 30%나 되는 거 아시죠? 라며 제가 반박하면서 한 통계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통계 자료에는 중국 성인 문해율 70%, 한국 99%라고 적혀 있었죠. 교수님, 이건 잘못된 자료예요. 리웨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모든 학생들이 들리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실험 하나 해볼까요? 언어의 효율성에 관한 실험이에요. 여기 한글 키보드와 중국어 키보드가 있는데 몇 가지 단어를 써볼까 합니다. 리웨이, 당신이 중국어로 국제화라는 단어를 입력해보세요. 저는 한글로 적어볼 겁니다. 학생들은 특이하면서 낯선 실험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시작. 신호와 함께 탁탁탁 하는 키보드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몇 초 후 스크린의 결과가 뜨자 모두가 놀랐고 탄성을 지르는 학생도 있었어요. 한글 7타, 중국어 23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한글은 7타면 적을 수 있는데 중국어는 무려 23타나 적어야 하죠. 단순하게 말하면 한글이 3배나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제 말이 끝나자 리웨이가 책상을 내리치며 이건 속임수야. 한자는 의미가 풍부하다고요. 타자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라며 소리쳤어요. 언어적 풍부함이 있다고 해서 비효율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하며 씩씩대고 있는 리웨이의 모습은 허우적대는 어린아이 같았죠. 분을 삭히지 못한 그는 뭔지 모를 중국말로 중얼거리며 강의실을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얼마 후 다른 강의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목소리는 강의실을 떠나 창문 너머 가을 낙엽 사이로 흩어지고 있었죠. 예일대학교 인문학과 305호. 매년 이 시기면 단풍이 강의실 유리창에 붉은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오늘은 유독 그 빛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태블릿 스크린을 스크롤하며 발표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시선이 느껴지는 곳을 쳐다봤는데 바로 얼마 전 도망쳤던 리웨이가 강의실에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던 거였어요. 그의 눈은 검은 구슬처럼 빛났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도발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도망쳤을 때의 표정과는 사뭇 다른 뭔가 결의에 찬 표정 같았어요. 수업을 이어나가려는데 리웨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교수님, 한글은 중국어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언어가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리웨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리웨이가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을 내놓을지 들어볼 심산이었죠. 말씀하세요, 리웨이. 그가 교단 앞으로 걸어오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며 저에게 주더군요. 교수님은 지난주 강의에서 한글을 21세기 언어혁명이라고 칭찬하셨죠. 제가 이걸 본 순간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스크린에 중국 산시성의 한 서당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백발의 노인이 붓으로 한자를 쓰며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노인은 한자는 하늘의 이치를 담은 그림이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한자를 70년 동안 연구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리웨이가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어요. 교수님, 한글 창제 역사는 고작 6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깊이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라며 말을 이어나갔죠. 강의실엔 적막감이 가득했죠. 저 또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사실 저도 한때 리웨이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가 되기 전 대학원 시절 제 박사 논문 주제는 한자의 문화적 우월성이었어요. 당시 지도 교수는 제 논문을 읽으시곤 중국어를 모르면 동양을 논할 자격이 없지라며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믿음이 5년 전 무너져 내렸어요. 베이징 대학 초청 강연에서의 사건이 발단이 되었죠. 그때 한 한국 교수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중국어로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한자 조합을 늘어놓으며 한국 교수에게 보여주면서 설명도 덧붙였죠. 중국어는 외국어를 표현할 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리는 소리를 비슷하게 표현한 음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단어에 담긴 뜻을 한자로 번역하는 의역이 있죠. 마지막으론 소리와 뜻을 동시에 한자로 변환하기도 하죠. 제 설명을 들은 한국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로는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적어요. 영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어의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외국어가 가진 의미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세계화엔 힘든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며 저에게 반문했죠.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고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며 어물쩡 그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인 교수의 말을 곱씹어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한글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영상을 멈춘 리웨이는 저에게 중국 고서적 복사본을 건넸어요. 그 복사본에는 논어 원문이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한자는 의미의 보물 창고예요. 한글은 알파벳처럼 조합놀이일 뿐이잖아요 라며 리웨이가 말했어요. 저는 리웨이를 바라보며 한글을 실제로 사용해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리웨이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당연히 안 써봤다고 말했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대신에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때도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제가 중국어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걸로 하죠. 다소 무모할 수 있지만 자극요법이 필요했기에 리웨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였어요. 제 제안은 리웨이 학생이 한글을 배워보는 거예요. 단 3일 동안만 한글을 배워보고 한글을 배울 수 있으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중국어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3일 동안은 진심으로 배워야 해요. 어때요? 제 말을 들은 리웨이는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이었고 3일 만에 못 배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제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죠. 저는 제 조교 에밀리를 불렀어요. 에밀리는 제 밑에서 3년 동안 같이 한글을 연구한 제 수제자였죠. 잠시 후 에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상황을 전해들은 에밀리는 활짝 웃으며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리웨이의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에밀리는 진지하게 가르쳤고 리웨이는 자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배워나갔어요. 약속했던 3일이 지나고 에밀리와 리웨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리웨이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죠. 제가 한글 공부 진도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지만 리웨이는 우물쭈물대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에밀리가 기본적인 한글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대신 대답을 했죠. 저는 리웨이에게 이게 한글의 힘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라고 물으며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말했어요. 리웨이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성질을 내며 나가버렸어요. 저와 에이미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서로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죠. 제 자존심을 걸고 약속까지 했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리웨이의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이메일로 욕이 담긴 메일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어요. 내용들은 제가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무시한 채 거짓 정보를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리웨이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저와 관련된 글을 쓴 거였더라고요. 글 제목은 화끈했죠. 예일대 교수의 한글 망상, 중국어를 모독하는 자의 말로라는 제목이었어요. 댓글은 전후 사정도 모른 채 분노에 찬 중국인들의 글들로 폭주하고 있었고 저에게 비난 메일을 보내기까지 한 것이었죠. 이렇게까지 하는 리웨이가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밀리가 한마디 했어요. 교수님, 리웨이는 단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글이 중국어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리웨이도 진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냥 기다려주기엔 리웨이의 반응이 꽤 격했죠. 다음 날 아침 리웨이가 한 중국인 교수와 함께 제 방을 찾아왔어요. 리웨이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중국사를 가르치는 중국인 왕 교수와 함께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왕 교수는 지금까지 상황을 전해들었다며 교수라는 사람이 왜곡된 인식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왕 교수에게 왜곡을 한 적도 없고 세뇌시킨 적도 없으며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 교수도 보통 고집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본인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에밀리에게 몇 가지 연구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왕 교수가 살짝 진정되었을 때 제가 말을 이어나갔죠. 저는 중국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으며 언어적 차이에 대해 연구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글의 효율성과 우수성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 교수의 표정에는 아직 화가 덜 풀린 듯 해 보였어요. 에밀리가 제가 부탁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자료들을 왕 교수와 리웨이에게 보여주며 다시 설명을 시작했죠. 아시겠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한자에 비하면 역사가 매우 짧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한자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백성들에게 보다 편한 언어를 보급하고자 아주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실제로 중국인들의 문맹률은 30%나 되지만 한국은 거의 0%에 가깝죠. 한자는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배우기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한글은 24개밖에 안 되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소위 가성비로는 아주 좋은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처음 배우기에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 쉽게 배울 수 있죠. 하지만 그 깊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깊으면 깊었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단순한 구조로 인해 한글은 중국어에 비해 7배나 빠르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효율성에서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중국어의 성조는 어떻고요? 단어만 말하면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과 달리 중국어는 음의 높낮이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발음을 잘못하면
뜻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매우 배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조목조목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자 왕 교수와 리웨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했죠. 제 방에 들어와 다짜고짜 따질 때는 언제고 지금은 반박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의 설명은 끝나지 않았기에 말을 이어나갔어요.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언어가 소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국어는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추측도 있어요. 실제로 제대로 된 언어가 없어 그들의 문화가 계승이 안 되는 소수 부족들이 많은데 한국어를 그들의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죠. 중국어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지만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마지막 한 방을 그들에게 날렸어요. 요즘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인들은 풍부한 언어적 능력을 사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들의 콘텐츠는 한국을 벗어나 다양한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K-팝, 음식, 드라마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들의 문화가 소비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의 노래, 영화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한국처럼 파급력을 가진 콘텐츠가 없는 상황이죠. 역사가 오래되고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왕 교수와 리웨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왕 교수는 솔직히 본인이 감정적이었고 저의 근거 있는 논리를 반박할 자신이 없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리웨이도 그제서야 자신이 과민 반응했고 선을 넘었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진심 어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리웨이는 자신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바로 삭제했고 자신이 오해를 했고 더 이상 저에게 비난 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글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 글을 올리고 비난 메일은 줄었지만 그래도 몇 명은 아직도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럴 때면 비난 메일을 보낸 사람들에게 왕 교수에게 했던 것처럼 자세한 설명이 담긴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글의 마지막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중국어를 무시하고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글의 편리성과 우수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설명할 뿐이에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장 스크린에는 한글 자모가 가득 차 있었죠. 오늘은 특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힘이에요. 태블릿을 터치하자 스크린이 변했죠. 한글 자모들이 춤추며 세계지도 위로 퍼져나갔어요. 서울, 뉴욕, 파리, 각 도시 이름이 한글로 빛나고 있었어요. 보세요. 한글은 어떤 언어도 포용할 수 있어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모두를 한글로 기록할 수 있죠. 왜냐면 한글은 들리는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받아 적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리웨이였죠. 리웨이는 반갑게 인사하며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근황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저와의 설전으로 인해 가치관이 많이 변했고 중국어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하지만 한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교육자로서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후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국에서의 한글날을 맞이하여 저는 한글의 특장점을 알리고 한국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특강을 열게 되었어요. 재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강의였어요. 강의를 기획하면서 좀 더 대중적이고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리웨이가 잠시 나와서 소개를 하는 부분을 구상했어요. 리웨이의 에피소드를 넣으면 강의가 좀 더 부드럽고 재미있어질 것 같았거든요. 리웨이도 좋은 생각 같다며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렇게 강의는 시작되었고 나름 많은 호응을 받으며 잘 마무리되었어요. 강의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의 유연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한글의 특장점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난의 화살은 저뿐만 아니라 강의를 도와준 리웨이에게 쏟아졌어요. 리웨이가 한글 강연에 서서 강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중국인들의 커뮤니티에 퍼지자 리웨이에게 배신자, 한국의 앞잡이, 중국의 수치라며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리웨이는 사태가 이렇게 커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꽤 파장이 크게 번졌어요. 리웨이는 이 상황을 겪으며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께 대들었을 때 교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나요?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네요. 라며 부끄러워했어요. 이미 내성이 생긴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가 말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저들도 금방 이해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로 인해 저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웨이 군도 결국 그렇게 되었잖아요. 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겪으며 저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왜곡되는 걸 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글을 쓰기 시작했죠. 각 나라별 언어적, 문화적 특징, 한글을 연구하게 된 과정, 한글의 우수성 등에 대해 글을 써내려갔죠. 시간이 지나자 제 글을 읽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리웨이도 동참했죠. 그렇게 차츰차츰 진행되자 제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리웨이에게 좋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학자로서 그런 댓글들을 보니 매우 뿌듯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리웨이는 자신만의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한글을 통해 중국의 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겼고 이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유튜브였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콘텐츠, 나아가 다른 나라의 언어, 문화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널리 알리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지도교수로서 아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 사상, 가치 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모든 걸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글을 알게 되고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곧 한국에 학회가 있어서 참석할 예정인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좋은 문화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음악, 드라마, 영화가 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한국어를 배워서 여행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반겨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가 더욱 세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